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특집,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손지민 아나운서는 혹시 아픔 경험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픔 경험 전문가. 사실 일상에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거나 예.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네. 힘들었던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은 정신건강 리더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아픔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 아픔을 강점으로 삼아서 오. 청소년 건강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처,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그걸 이겨내는 것만 해도 사실 대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다른 사람들,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실제로 청소년 건강 리더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이들을 양성하고 있는 단체 대표를 함께 초청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네 분이 오니까 스튜디오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탈헬스 코리아를 리더하고 있는 최현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멘탈 헬스 코리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연우 대표님. 네,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센터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조기 교육과 또 예방에 대해서 또 리더를 양성하는데요. 김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정신건강 점수 1점부터 시작해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나요? 김쌤의 정신건강 점수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 스스로요? 제가 살다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봐요. 나오자마자 정신건강 점수. 네. 근데 그 기준을 뭘로 평가해야 됩니까? 기준이란 거 우리가 밥 먹었어라고 예전에 네. 힘들었을 때 밥 먹었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정신건강 점수도 오늘의 컨디션에 내 컨디션. 네, 내 컨디션에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사실은 5점에서 6점 정도 약간 긴장 때문에 제 점수는 그렇거든요. 네. 어떠세요, 김쌤은? 저는 오늘 굉장히 그 점수 높게 주고 싶어요. 일단은 그 네 분이 나오시니까 이야기가 풍성해질 것 같아. 든든해지고. 네. 그리고 아침마당 있는 날은 제가 항상 좀 좋은 편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부럽습니다. 네.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밥 먹었어? 라는 일상적인 질문이 있듯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왜 나 오늘 조금야 저기야 나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뭐 이렇게 내 감정의 상태는 잘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신건강은 좀 잘 얘기를 안 하는 단어 같은데 이런 게 좀 다른가 봐요. 사실 멘탈헬스 코리아는 정신건강 문화를 조금 바꾸는데 있어서 그 기후를 조금 바꾸는데 집중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정신건강 점수를 물어봤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신건강에 조금 더 좋은 거게 되겠죠. 그리고 위험한 것이 아니고 조금 회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김쌤님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그 날씨를 얘기하지 편하게 정신건강을 묻는다는 게 뭔가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네.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만약에 5점 이하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은 조금 컨디션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전문가한테 도움을 조금 필요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을 때 정신건강이 요즘 점수는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슬슬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강점인 것이죠. 네. 얘기를 들을수록 더욱 예.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과 함께 나온 세 분은 멘탈 헬스 코리아가 양성한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들이잖아요. 네,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피어스쿨 2기를 졸업해서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우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가은 학생. 예. 네, 현재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피어스쿨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피어스쿨은 이제 아픔을 겪었던 학생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네.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리더 활동을 하기 위해 리더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리더로 훈련을 하는 곳이 피어스쿨이군요. 그럼 이어서 옆에 계신 분들도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어스쿨을 코로나 시기에 이수를 해서 예.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 3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멘탈헬스 코리아 리더이자 현재는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 1기 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예, 실제 정신건강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네. 이분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최현우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멘탈 헬스 코리아 저는 좀 낯선데 언제 설립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 설립했네요.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예. 우리나라 최초이자 뭐 유일한 단체라고 유일한. 들었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해주세요. 네,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체들은 사실 많은데요. 네. 그 자신의 아픔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곳은 아마 유일한 단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신 건강은 사실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회 그렇죠.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에게 집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네. 사실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을 때 14세 미만에서 정신질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발행한다고 했거든요. 50% 이상이. 그래서 이때 조기 개입할수록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멘탈 헬스 코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리더들을 양성했나요?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양성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300명 가운데 오늘 세 분이 대표로 지금 나오신 대표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멘탈 헬스 코리아에서 이게 양성한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 리더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리더들은 사실은 정신건강 전문의 앞에서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그런 리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활동가들한테 들어보죠. 우가은 리더는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나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강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라는 책을 출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밑에 있는 피어스쿨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양성 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3이라면서 누굴 양성해요? 직접 이제 피어스쿨을 수료를 하면은 그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이와 강연을 상관없이 하고. 강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우리 이준 활동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덴마크 대사관에서 제 아픈 경험을 오픈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사실 아픔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좀 감추고 가야 하는 그런 네. 약점 같은 걸로 치부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때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내 약점이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초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발표가 기억에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피어스쿨 멘토를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피어스쿨을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이곳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았다. 이곳에는 내 롤모델이 였다면 제가 멘토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 내가 이곳에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여서 특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고 또 배움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도원 학생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주로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모인 다양한 청소년 위원분들이랑 같이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거랑 관련된 보고서를 200페이지 넘게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발표할 수 있는 강연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발표하고 강연을 하는 경험도 나눴었어요. 지금 현재 토론회 우가은 리더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장면인지.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제 국회에 가서 강연을 하고 토론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아까 저희가 국회군요. 이곳은 어딘가요?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심포지엄에서 저기 옆에 계신 분도 아픔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줌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께 청소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도원 리더는요? 저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랑 함께한 마음 투자 포럼이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분들 그리고 정신건강정책 과장님 앞에서 저렇게 대한민국은 10년간 긴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중심적으로 투자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와. 첫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전문가예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무지하진 않은 나라. 그 다음으로는 문화입니다. 나의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다음은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나라.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좋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장면 뭐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고원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이제 최근에 열린 청소년 정신건강 2기 발대식이었는데 이제 네. 제가 1기 그 위원으로서 저기 가서 축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한 활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멤버들을 뽑아서 더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우리 대표님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죠? 네. 직접 보셨을 때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 상태가 솔직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OECD 평균 주관적인 청소년 행복 만족도가 사실은 바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16년도에 대비해서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때 12세에서 14세의 자살률이 4배나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고요. 통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힘듦들은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래서 아주 심각하고 사회적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치와 통계로 객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참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리더로 성인이 아닌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을 리더로 양성하고 있는 게 좀 이색적이거든요. 네. 저는 좀 제 생각과 좀 반대라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린 젊은 청소년들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건강은 변하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는 정신건강 문화가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걸까? 낙인인 걸까? 그럼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대표님, 청소년들의 질문들을 국가에서 그리고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라고 하거든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스럽게 오늘 보셨듯이 예. 멋있게 답을 하잖아요.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건강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선발하시나요? 선발 기준은 처음엔 자신의 아픔을 잘 회복할 수 있고 끝까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선발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까다로울까요? 네,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쓰고요. 네. 그리고 면접도 하고요. 면접의 경우 4대 1로 또 대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경쟁이 4대 1이면 상당히 치열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아픔의 전문가라고 들었을 때 청소년들이 가슴을 울린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나만의 문제일까? 나만의 고통일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아픔도 강점이 될 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청소년들이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대중분들은 정신건강 리더라는 말 자체도 약간 낯설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을 거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4주에서 16주 정도 되고요. 2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 리더 과정인데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고 그리고 아픔을 잘 견디고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네. 그 다음엔 이렇게 양성된 리더들이 나와서 대중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바꾸고 하는 그런 리더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상처가 나의 상처가 아픔이 약점이 사실 된다고 생각하면 못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이겨내서 이제 누군가를 돕는 리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한 분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좀 많이 생겨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최 대표님이 어떻게 이런 단체를 좀 설립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어떤 계기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그 일기장을 보면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거야라는 거를 썼었거든요. 본인 청소년기 때? 네. 그때 책을 조금 많이 읽고 좀 특이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공부하고 예. 정신건강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유명한 대학원 교수님이 항물제 프로작이라는 걸 40ml를 먹지 않으면 나는 활동을 잘 할 수 없다고 쿨하게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네. 그때 정말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미국은 이런 문화인데.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환자로 보고 있어요. 환자라고 하면 우울증 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잖아요. 우리 김선님께서 단어 표현을 잘 하시지만. 근데 소비자라고 표현하면 그거 말고도 인생들이 있다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 혁신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자체가 대단한데 보통 생각에만 그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같이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연예인도 아니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다시 카이스트 MBA에 가서 네.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설득하고 동료들을 설득해서 카이스트 MBA 대학원 동기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335 모인 게 바로 멘탈 헬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이곳에서 해마다 오늘 나오신 것처럼 정신건강 리더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출연한 세 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신건강 리더로 탄생이 되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고등학생 리더인 고3이래요, 게다가. 제일 궁금해요. 고등학생인데 벌써 강연도 하고 책도 네. 쓰고 지금은 방학 기간일 텐데 방학에는 뭘 하면서 보냈을까요? 제가 현재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는 네. 전공생이어가지고요. 이제 대회도 나가고 고3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입시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가연 리더는 이 청소년 건강 리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SNS 광고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예. 처음에 좀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해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 30분 만에 지원을 하게 오, 되었습니다. 30분 만에요.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할 수 있게 됐던 건 이걸 꼭 내가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픔이 강점이 된다라는 그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게 고민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걸 질문 안 할 수가 수가 없을 없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집단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었습니다. 이제 위에 선배들, 이제 5, 6학년 선배들에게 집단 내리갈굼을 당했고 그게 좀 오래 지속이 됐어요. 뭐 해결이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못 하셨었어요?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예.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저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요. 예.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제 외동딸인 것도 있고 걱정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문제였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뒤늦게 알게 되셔서 더 속상해하셨죠. 그 힘든 시간 그럼 혼자 어떻게 다 버텨내셨어요? 네, 아무래도 긴 아픔이 있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겪어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을 겪어내고 이겨내면서 혼자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건강 리더 좀 일찍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혼자서 그렇게 그 학교 내에서 이제 뭐 학교 폭력을 겪으면서 혼자 이겨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딸도 좀 학교 폭력을 좀 겪었던 터라 그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까? 어떻게 엄마가 해결할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혼자서 극복을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게 저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은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네.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좀 뒤늦게 알게 되신 케이스예요.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통보식으로 이제 받게 되신 경우인데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안 좋은 선택을 자살을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셨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선택을 생각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어떻게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면서부터는 그 괴롭히던 선배들과 멀어졌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제가 살던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여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두 이제 비슷한 선배들끼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은 선배님들이 계신 중학교로 가게 됐고 그럼에도 이제 제가 좀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지니까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 진짜 상상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었고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고 그 시간을 다 혼자 오롯이 견딘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신과 치료라던가 아니면 상담이라던가 뭐 주변 위클래스라던가의 상담은 거의 받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라고 할 정도로 혼자 견뎌냈는데요. 혼자 견뎌내는 시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항상 제 밑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저는 혼자 이겨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해지는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혼자 견디면 안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면 주변에 얘기를 하는 곳이 옳은 거죠. 멘탈 헬스 코리아에 연락해 주세요. 네. 하여튼 우리 우간 리더는 이렇게 중학교 여름 방학 때 멘탈 헬스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이제 리더 과정에 지원한 거잖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이 리더 과정을 겪게 되면서 제 아픔이 진짜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남들에게 좀 더 리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강점이 됐다는 점에서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됐고요. 또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런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움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좀 이 프로그램에 이런 과정이 나한테는 많이 와닿았다 하는 거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픔을 강점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하셨던 대표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제 아픔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오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도 저에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 과정 이것을 그냥 아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혼자 썩히지 않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정신건강 리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아픔 그 체험을 토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 과정에 그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사회에서는 그 아픔을 무기화를 하죠. 그리고 약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에서는 그게 강점으로 보게 되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죠. 특히 청소년기는 그렇게만 해줘도 나 괜찮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리더십으로 전환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가 묵인하지 않고 차라리 그걸 우리가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리더들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우관 학생이 책도 썼잖아요. 책 소개 조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출판한 게 있는데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쓰는 게 2년 동안 굉장히 장기간 7명의 청소년 지원가들이 함께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 매우 소중합니다. 진짜 공들여서 썼을 것 같은데 출간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들었거든요. 책 쓰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책이라는 게 글로 감정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팠던 시절과 그 감정들을 글로 써낸다는 게 솔직히 많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글로 써내고 제 감정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회복과 치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서 왜 동네가 좁으니까 그 좀 괴롭혔던 그 선배님들이 중학교까지 막 따라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고등학교 생활 지금 그럼 괜찮아요? 네, 저 지금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요. 아, 다행히 정말요? 제가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 다른 동네 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책을 출판한 걸 알아주시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보통 이제 아픔을 겪었던 친구라고 하면 좀 연약하게 보신다거나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책을 출판해 주셨다는 책을 출판했다라는 그 작가 이유가 대우를 해주시는군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작가님으로 해주시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이제 차도 같이 나눠 마시면서 작가 대우요. 말씀을 드렸던 괜찮다, 작가 네, 뭐 대우. 사실 지금 네.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옮겼다고 했지만 어느 지역, 지금 있는 고등학교, 그 예전에 다녔던 지역의 고등학교를 갔어도 지금만큼의 대우는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지금 리더로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는. 네. 리더가 된 후 되기 전과 좀 비교를 하면 뭐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되게 소극적이었고 이렇게 밖에 나서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매우 다르게 네. 좀 많이 암울하고 상상이 안 침울한 돼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남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베푸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얼굴만 보면 우리 김쌤보다 훨씬 밝습니다. 김쌤 분발하세요, 화나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그런 아픔이 있었던 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되게나 기특한 것 같은데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자기 장점으로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리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자식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참 대견한데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네, 저희 부모님 처음에는 좀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제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모님 시각에서는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열심히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요. 우리 부모님께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세요. 일단 저 이렇게 끝까지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했을 그 당시 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몰라줘서 미안해라는 말씀을 저한테 예.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이준 리더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덕성여대 4학년 재학 중인데요. 전공은 뭔가요? 지금 주전공이 심리학이고요. 복수 전공으로는 문헌정보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은 리더는 아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멘탈헬스 코리아를 접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예. 이제 블로그로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사실 정신건강에 대한 대외 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 딱 꽂히게 만든 단어가 있었는데 네. 아픔의 경험 전문가라는 단어예요. 예. 흔히 아픔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추고 가야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전문가라는 단어가 합성어처럼 이렇게 따라 붙으면서 이거를 강점으로 살릴 수 있겠다는 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홀린 듯이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단어에 홀린 듯이. 대표님 문구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픔을 오. 강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이준 리더도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언제였는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네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네.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서도 예. 제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좀 남아있고 그게 계속해서 저를 괴롭혀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 따라다녔나요? 그 마음의 상처가. 괴롭힘이 사라진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지만 네. 그 아픔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때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어떻게 견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게 힘든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럴 수 왜냐면 있어요. 너무 네. 어린 나이라 자각도 없었고 네. 그냥 하도 너 이상하다, 너 예민한 애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머. 아 내가 이상한 애구나, 내가 예민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누가 봐도 자존감이 정말 낮아 보이는 그런 아이였는데도 제 스스로는 그거를 자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애다라는 생각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괴롭힘을 줬던 학생들한테. 대표님 이렇게 우리 이주연 리더처럼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책임인가? 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괴롭힘 당하는 건데 자책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한국의 교육 현실상.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건가요? 네, 따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이런 받아왔던 괴롭힘들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성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는 못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 스스로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가 이거를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는 너한테 곧바로 2차 가해를 할 거다. 못했다. 그래서 엄두도 못 냈죠. 그럼 부모님께 일체 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주변 어른들에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주 갇혀 있었었군요. 네. 그러면 그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자체도 인지를 못했는데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그걸 알게 됐습니까? 중학생 때 제가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께서 아시고 나서 이제 상담센터도 알아봐 주시고 정신과도 알아봐 주셔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든 상태였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신건강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를 자각하게 된 거고 그때 좀 도움이 됐었나요? 그러면 그 치료 그 자체가? 치료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가 그 아픔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그 고통이 크고 깊었고 무엇보다 저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중학생 때는 또 학교에 있는 스포츠 동아리에서 또 따돌림을 당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을 한 적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친구들과는 잘 지냈는데 네.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예.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아이고. 그렇군요. 뭐 이렇게 괴롭힘도 이어졌지만 그래도 좀 학업 스트레스 전까지는 좋아지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난 이후에 좋아졌던 건데 제가 지금 그때까지는 살면서 네. 삶에 희망이랄 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으로 이게 희망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하게 들 때 자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럴 거면 그냥 더 깊게 긋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해를 정말 심하게 하고 나서 응급실에 갔다가 정신과 제가 평소 다니던 그 병원으로 내원을 했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거 죽으려고 그은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다. 네. 너무 죽고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억눌러 보려고 자해를 했던 게 아니냐. 너무 고생했고 그 긴 시간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8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 인생에 아직 희망이라는 게 정말 0.1%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해도 조금씩 끊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갔고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줬을 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된 건데 그럼 아까 정신과 다녔던 곳에 계속 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진 않았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막 대놓고 저한테 그런
편견의 시선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에 다닌다는 거를 감추기에만 급급해서 그런 주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에 다닌다는 거는 숨겨야 할 만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원인을 또 저한테 돌렸죠. 정신과에 다니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이 부분은 좀 해외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정신건강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좀 인식 때문에 숨기고 있는데 네.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예를 들어봤을 때 아까 저희가 소비자라고 예. 했잖아요. 왜 지금은 환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소비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틀립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를 간다는 자체가 나를 케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있다고 나 약속 가야 돼. 그럼 어디 가?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받으러 왔네요. 상담받으러 가? 그럼 쿨한 느낌이 나죠. 어떤 느낌이 나면 김쌤 이런 느낌이에요. PT를 갑자기 간다. 요가를 간다. 이런 느낌이고 그 느낌이 뭐예요? 돈 좀 있구나. 나는 그런 쿨한 느낌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과외 선생님 어딘 것처럼 그래. 좀 알려줘. 좀 알려줘. 나도 정말로 상담 좀 받으시- 받고 싶은데 알려줘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TV 문화라든지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되게 쿨한 느낌의 네. 그런 아주 멋진 럭셔리한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 다양성이 인정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자해를 하고 병원을 갔을 때 그 선생님이 네가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잘 참아주고 있다. 잘 해내고 있다라는 어떤 공감의 메시지가, 공감의 말이 나를 온전하게 위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한 4년 전까지 자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극복을 했는데 그때도 생각해 보면 엄마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그거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생기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해 예방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힘들어서 그런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사실 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해를 하는 이유가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하겠지만 대체로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괴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급한 불을 끈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보통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은 막 물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자해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선택을 했는데 자해를 하고 나서도 나 또 자해했어 라고 자책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한테는 자해를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해를 끊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견뎌내고 있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얘기도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가끔씩 우울감이 들고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이후로는 뭐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릴 일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저냥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뭐 회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하기에는 정말 절대적인 회복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한 번 이렇게 위로 딱 왔다고 해도 언제 한 번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은 다시 무너지고 그러다가 뭐 다시 나아졌다가 뭐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정신건강 컨디션을 살피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그 정신건강 컨디션이 떨어졌다라고 예. 생각될 때 네. 그때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는 정신건강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밥도 안 먹고 예. 침대에 누워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 예. 동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더 우울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은 있잖아요. 네. 뭐 시험 공부를 한다던가 과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건데 이런 거를 최대한 신경을 덜 쓰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소하지만 해낼 수 있는 것들, 뭐 밥을 제 시간에 제때 챙겨 먹는다, 잠을 제 시간에 적당량만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챙겨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를 괴롭히는 감정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글로 제 감정을 풀어서 해소를 하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너무 제 내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제 자신에게 좀 매몰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주변에 제 얘기 들어줄 사람들도 많잖아요. 리더들이 300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어려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우가은 저 리더가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지금 이준 리더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잘 이제 감지를 해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우리 정신건강 리더들이 30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컨디션 관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서로 만났을 때 정말로 아까 처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김쌤님한테 네. 질문한 것처럼 오늘 정신건강 어때? 이런 안부를 묻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만났을 때? 그러기도 하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오. 저희는 저희끼리 만났을 때 그냥 쿨하게 네. 아, 나 오늘 어땠어? 그리고 뭐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스럽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저희. 이제 그런 얘기가 편해졌군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데요. 네. 저 일단 아침에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좋은 아침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뭐 10점 만점에 9점, 7점, 제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침 그러면 인사는 괜찮을 것 오늘 제 같아요. 얘기 좀 많이 들어줘야 되겠다.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회의를 하실 때도 PD님이 주선해서 김쌤 오늘 점심건강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라고 했는데도 5점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죠. 10점이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한데요. 10점일 수가 로봇이세요? 완벽할 수는 AI. 없잖아요. 그 이야기 때문에 갑자기 7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저게 바로 감수성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멘탈 스쿨이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리더들이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끝자리에 앉은 김두원 리더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인데 피어스쿨 1기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 들어왔어요. 언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년도?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시즌 때 딱 그 스쿨 가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또래 상담이라는 동아리에서 친구들이랑 후배들을 상담해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전체적인 다른 학교 혹은 예. 다른 청소년들, 학교 밖의 청소년들 이야기까지 들으면 또 제 진로가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었다 보니까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미 좀 상담 같은 걸 진행했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쯤부터 이제 도서관에 가면 네. 항상 그런 심리학이나 정신건강 관련된 코너에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쪽에 계속 눈길이 가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보통은 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좀 이상하네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탐구하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간의 심리란 끝없는 신비의 세계죠. 예, 아무리 안다고 해도 더 탐구할 것이 남아있는. 그러면 우리 김두원 리더는 앞에 두 리더와는 다르게 뭐 청소년기의 아픈 경험이나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럼? 네,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어떤 아픈 경험이나 그런 이슈들은 없었지만 제가 멘탈 헬스 코리아 그래도 4년 정도 됐죠. 그 정도 됐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정신건강 문제가 꼭 아픔을 겪어야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입시 스트레스 만만치 않죠. 공부 스트레스 저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왔을 때 겪는 문제들 부모님과 갑자기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선생님 어른들과
종종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혹은 학교에서 겪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또 꼭 특별한 사연이나 사건이 없더라도 흔하게 치부될 수 있는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강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간 리더나 이준 리더는 스스로가 청소년 길을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점이자 이제 무기였거든요. 어려워하는 그 상담자 앞에서 나도 너와 같은 시기를 겪었단다 하는 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지금 우리 김도원 리더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건강 리더로 활동하기에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 또래 상담 활동을 하면서 조금 편견 없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습관이 되고 그것에 좀 익숙해졌던 것 네. 같아요. 물론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차분히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보고 해외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도 작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조금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도원 리더는 또 특유의 또 고유의 자신의 또 강점이 있었군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들었을 땐 그리고 편견이 없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저희가 VCR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발표를 하는데 마음 투자라는 게 보여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잘하고 네. 공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정말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이 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그 마음 투자 포럼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10년 후에는 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에 대부분 이제 성인이나 전문가들, 어른분들의 시각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청소년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야기를 밝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단체는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왜 힘든지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지 보고서를 이제 쓴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얘기 들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직접 뭐 보고서를 썼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청소년 시기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예. 신체적으로나 변화가 너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많고 그건 전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조금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 특유의 문제점은 입시 교육과 관련해서 생겨나는 일상적 스트레스예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중학생부터 되면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집 와서 또 숙제하고 요즘은 점점 더 어려져요. 초등학생 그렇죠. 뭐 유치원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입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또 예.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오는 어떤 성적에 대한 압박감, 다 잘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정신적 문제가 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혹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모님과 겪게 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든 건 아는데 청소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아까 그 보고서에는 1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식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기대치가 높아서
성격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취업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고 만약에 마음의 병이 걸렸을 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거나 상담센터에 가는 것을 꺼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턱을 없애고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서 어른분들이 많이 인식을 바꿔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진료권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사실인데 청소년들이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자 건강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은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가서는 진료 못 받습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 혹은 어른의 보호자가 있어야 보호자의 돼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는 이제 자녀들을 정신건강센터에 보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화거든요. 네, 이게. 숨기고 싶어하죠. 숨기고 싶고 일단 자랑은 아니죠. 부모님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묻어두고 싶어 하기 네. 때문에 쉽사리 이제 부모님한테 밝히고 갈 수가 없는 입장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방지하고자 그런 어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마음을 솔직하게 밝히고 할 수 있는 진료권의 보장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 건강 리더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들을 양성하는 멘탈 헬스 코리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대표님, 그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표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느낌으로 다 전달됐을 거예요. 예. 아,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는 청소년들한테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해외나 정신건강 선진국을 보면은 다 가장 각체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정신건강 공약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리더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사회가 편견이 덜하고 정신건강 문화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뭐 리더들 들으니까 의젓하잖아요. 저 처음에 고3이 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3 그런데 지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 투자, 소비자, 그리고 서비스 이런 단어들이 되게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땐 생소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당연한 거구나. 예, 예. 이 문화가 정말 대한민국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최현우 대표님께서도 정신과 치료단과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당연히 있으시겠네요. 당연하죠. 저는 쿨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줌으로 미국의 네. 그 상담사와 유명한 상담사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이 정도 돈을 내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 그리고 300명을 케어하려면 네. 제 자신부터 건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쿨하게 선도하고 상담은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상담 문화나 정신건강의학 진료는 좀 어떻게 다른지 그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다른지 그냥 유명한 카페에 가서 예. 뭔가 여유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반대 입장이 되어봐야 되거든요. 정신 상담도 해주지만 받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거든요. 스스로가 이제 내담자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순간 잊지 못하는데요. 영화의 한 주인공 같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의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헛순간이 예. 보이는 곳에서 소파가 이렇게 있고 멋있게 상담을 했었을 때, 예. 아, 난 건강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 나는 뉴요커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과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한국은 상담을 제가 다니고 있어요라고 하면, 아니, 최원혜 대표님은 상담을 다니세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길래?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어디가 문제가 있길래?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신을 아는 방법인데 네. 바로 인식은 문제가 있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표정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조금 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미국은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도 아예 그 상담 클리닉 같은 것도 많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그럼 병원은 아니지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건가요? 네, 선택의 권리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소비자로 봤을 때 공급자와 그리고 소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식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게 가장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처음에 자기 낙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단명으로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혹은 상담 서비스를 당당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피부과 예를 들었을 때는 피부과 환자가 아니죠. 고객으로 가서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자로 여기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한국에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더 세 분을 만나니까 이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강점이자 스펙을 가진 분들이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이 같네요.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기회를 만나게 된 건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청소년들에게 또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 한 분 한 분 좀 리더들에게 듣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스펙이고 강력한 스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도 현재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 자기의 아픔이 이렇게 강력한 스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들을 잘 겪어내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겠지만 본인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주은 리더. 아픔이 어떻게 스펙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픔을 겪으면 겪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는 해결을 하는 게 좋겠고 청소년들은 이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꼭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만 종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런 아픔을 겪은 청소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 또 혼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입니다. 예. 그 협업 과정에서 이게 분명히 좋은 강점이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좋은 팀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아픔의 사례를 만난 김도원 리더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분들 중에 정신적인 어려움 있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혼자 끙끙 앓거나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시고 어디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곳이 있으면 당당하게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마인드로 당당하게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셔서 저희처럼 이제 똑같은 리더로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세 명의 리더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신 최현우 대표님의 멘탈헬스 코리아의 미래 대표님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가 지금 이런 훌륭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들을 50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김쌤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정신건강 점수는 어때요? 라는 것들이 전 국민이 밥 먹어서 대신에 정신건강 점수는 이렇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기후를 바꾸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우리 리더들도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씩 계획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끝까지 달려나갈 생각인데요. 연예계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기로도 유명하죠. 아무래도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제가 그 삶과 그 경험을 겪고 제 후배들과 그리고 선배들에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연예계의 정신건강의 기후와 이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는 게 제 미래의 꿈입니다. 계획이 아주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있어요? 은변 리더는. 이준 리더는요?
저는 지금처럼 청소년의 아픔을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청소년의 아픔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요. 왜 하필 청소년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아픔을 직면하고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청소년이 흔히 미래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자기 정신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지금 만약에 힘듦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거나 지금 당장 이렇게 큰 힘듦이 없더라도 그거를 대처하는 법을 익혀 나간다면 조금 더 성숙하고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심리학인 만큼 청소년들의 행복한 심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뇌도 좀 연구해보고 관련된 시스템이나 정책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보고 하면서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더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되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분야에서도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네 분을 포함한 정신건강 리더들의 눈부신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렇게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는 못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과 사회가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여름방학 특징으로요.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교육에 관한 이야기 3주 연속으로 보내드렸는데요. KBS 다시 보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2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